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의 시험정리 특강 생명과학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내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파트 1에서 해당하는 내용들, 이제는 파트 2에서 신경계부터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만큼은 꼭 확인하고 시험을 보자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강좌니까 이걸 잘 활용하기 바라겠어요. 자, 우선 신경계 구성을 살펴볼 건데요. 이건 사실 그 바뀌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거의 거기서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와 호르몬 해가지고 얘네들이 항상성 유지하는 거, 결과적으로 항상성,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하는 걸 살펴봤었거든요. 자, 우선 신경계부터 살펴볼게요.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 중심과 그 다음에 그 곁다리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중추신경계는 다시 뭘로?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이고요. 말초는 또 체성과 자율로 이렇게 나뉩니다. 체성과 자율로 나뉘어서 체성은 대뇌의 지배를 받고요. 자율은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뉜다. 그래서 시험에는 여러분들 이렇게가 또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경계가 중추 말초로 돼 있고, 그다음 중추신경계는 뇌척수 요 내용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자율신경, 이제 말초신경계에서는 체성과 자율이 있는데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신경계에서 교감과 부교감 요렇게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걸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추신경계의 뇌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 뇌가 또 이제 여러 파트로 나눠지죠. 그래서 요거는 얘네들의 그 위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위치와 이름, 그리고 얘네들의 그 전반적인 역할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대뇌가 있습니다. 가장 큰 뇌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고등사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좋게 태어난 친구들은 공부 잘하겠죠. 부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뇌입니다. 이 간뇌가 이 부분에 있는 건데요. 중요해요. 좀 이따가 이제 뒷부분에서는 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항상성 유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의 중추다. 항상성 하면 요 간내의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시상하부 부분, 그거를 이제 주로 얘기할 겁니다. 자, 중간내는 중내라고도 하죠. 바로 요 부분인데, 안구입니다. 안구. 눈에 관련된 거. 그래서 동공반사의 중추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소뇌. 여기가 대뇌라고 하면 이 부분 소뇌거든요. 여기는 균형 유지. 이게 발달된 친구들은 운동을 좀 잘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 게 연수입니다. 그래서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대뇌 의지로 하는 게 아니죠. 심장 멈춰! 그런다고 해서 멈추는 거 아닙니다. 호흡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화운동. 이 호흡도 순간적으로 이제 잠깐 멈추는 건 관계없지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대뇌가 명령을 해서 이건 잠깐 멈출 수 있지만 얘가 이제 쉽게 말해서 죽을 때 한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연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대뇌가 멈춰 해도 그거를 이기고 나서 이게 호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호흡을 멈춰가지고 뭐 자살을 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숨 멈춰서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참다가 부하 하면서 이런 의지도 없는 놈, 의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대뇌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거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추 신경계는 중추와 말초로 구분되고 중추는 뇌와 척수로 되어 있다. 말초는 체성과 자율로 되어 있고 특히 자율은 교감과 부교감. 이 뒷부분에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한 문제거리입니다. 요거 한번 체크할 겁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자, 뇌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대뇌, 간뇌, 중뇌, 소뇌, 연수. 그 다음에 중간뇌와 연수는 뇌줄기에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 전체 뇌줄기라고 하고요. 체성신경계는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자율신경계는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교감은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어요. 그 다음에 부교감은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어떻든 여러분 한번 여기서 그냥 체크하면 좋겠어요.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감, 부교감 신경은 이제 운동신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장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대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뇌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대뇌 겉질은 회색질이다. 그래서 여기가 신경세포체예요. 그래서 뇌세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삭돌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요 겉부분이 다 이렇게 신경세포체, 그 다음 축삭돌기, 그 다음에 축삭돌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겉질이 회색질, 요 부분이 회색 부분이고, 신경세포체로 되어 있다. 아, 그도 그렇게 이게 거꾸로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무슨 머리카락도 아니고, 머리 바깥으로 이게 축삭돌기가 나오면 이거 징그러워서 어떻게 살아. 그렇죠? 안쪽으로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서 나가겠죠. 내줄기를 타고 내려가야 되겠죠. 신호들이. 그래서 바깥쪽 겉부분이 바로 신경세포체로 되어 있고 속질 안쪽이 백색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축삭돌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대뇌 겉질의 부분은 기능에 따라서 감각력, 연합력, 운동력 이건 뭐예요? 감각신경들 그 다음에 운동신경들 그리고 걔네들을 연결하는 연합신경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고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 그 다음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해가지고 부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아, 이런 거 안 나오겠죠? 좀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악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의학과 무슨 레지던트 인턴 시험도 아니고 자,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은 요것들은 꼭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대뇌를 이제 거쳐서 척수로 내려가 볼게요. 자, 뇌와 말초신경사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서 그냥 그대로 쭉 연결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대뇌하고 반대입니다. 대뇌하고 반대예요. 쭉 대뇌로부터 연결돼 있죠. 연결돼서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연합 뉴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신경세포체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연결이니까 대뇌로부터 쭉 받아가지고 요 안부분, 요 부분, 여기 척수의 요 안부분이 바로 이제 속질이 신경세포체로 들어있다. 이거 좀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뇌랑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뇌랑 반대. 그래서 거기가 아까도 대뇌 그 겉질 부분이 신경세포체가 있던 데가 회색질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속질이 회색질이 되겠고 반면에 이 겉부분 있죠. 겉부분은 바로 축삭돌기가 되어 있는 이제 백색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요게 배 쪽은 정근이라 그래가지고 운동신경 다발이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등 쪽은 후근이라 해서 감각신경 다발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등 쪽으로 들어와서 자 감각뉴런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등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운동뉴런으로 명령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이 등 쪽으로 들어가고요. 운동신경은 배 쪽으로 나온다. 그렇죠? 복근 운동할 때 이거 근육이잖아. 그래서 배 쪽이 운동신경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선생님 만화 이것도 이제 옛날 만화죠. 여러분들한테는 완전 고전인데 선생님은 한참 재밌게 볼 때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거 만화라서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운동선수인데 넘어지면서 등이 아프다 그래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라는 거지. 선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왜냐하면 감각신경에 손상이 오면 선생님 여기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반신불수 같은 게 이런 거거든. 운동선수니까 운동신경이 다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치면 당연히 위험한데 우선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운동 잘하는 사람들, 운동신경이 살아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감각이라 그러지. 동물적인 운동이라고 안 그래. 우선 감각적인 거 느껴지면 대뇌가 무슨 판단하기도 전에 몸이 벌써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 여기에 뭔가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아웃풋이 나가는 건데 이 부분이 망가져 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까 반신불수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신경이 등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운동신경이 배 쪽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등을 다쳤어요. 이 친구가 등이 아프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멀쩡했습니다. 물론 재활훈련을 해요. 많이 아팠을 거야. 자, 그래서 척수를 보게 되면 이거 쭉 연결된 부분이 이제 척수예요. 그래서 무릎하고 해피반사의 중추라는 거, 무릎 이렇게 망치로 치면 다리 쭉 들어 올리는 거 여러분 많이 해봤죠? 그 다음에 배변, 배뇨, 땀 분비의 중추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척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경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살펴보는데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있어요. 의식적인 반응은 결과적으로 대뇌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수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 누가 내 몸을 만지고 있어요. 혹은 누가 내 몸을 때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 판단을 하는데 척수가 대뇌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 감각이 들어오면 그럼 대뇌로 가요. 판단해보고
이거 누가 날 때리고 있네? 그러면 가가지고 너도 때려 해가지고 명령을 주면 운동신경을 해가지고 주먹을 날린다. 이게 바로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대뇌 판단이 들어가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A에서 들어가죠. 감각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대뇌를 통해서 대뇌 보고가 돼서 C에서 연합뉴런이 대뇌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명령을 내립니다. 너도 주먹을 날려 해가지고 D로 간 다음에 근육, 운동, 뉴런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요거 전달을 해가지고 바로 반응을 하는 거. 요겁니다. 이게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무조건 반사는 이 과정이 길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전달이 빨랐다 하더라도 판단이 느려질 수 있죠. 결정장애 이런 사람들 이걸 어떻게 피해야 돼? 아니면 소리를 질러야 돼? 웃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게 느리다 이거야. 근데 굉장히 긴급한 거 있죠. 우리 몸에 위험 같은 그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굳이 우리 커맨드 센터인 대뇌님이지만 여기까지 갈 시간이 없다 이거야. 그럼 이게 척수가 바로 척수 손에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거 위험하다? 그럼 바로 운동한테 반응하는 겁니다. 피해 이런 식으로. 바늘이 푹 허벅지를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아프다. 대뇌로 가서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견뎌볼까요? 하면서 그러면 견뎌보려면 이런 게 아니에요. 딱 들으면 따가워 하면서 바로 피해라 이겁니다. 대뇌 판단이 필요 없다. 그래서 척수 연수 중간내선에서 처리한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척수가 제일 이 신호가 빠르겠죠. 더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연수는 더 올라가야 되고 중간에는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사 중추가 되는 거는 선생님 뒤에서 선생님 정리할 거고요. 어떻든 대뇌는 무조건 거치지 않고 얘네들 안에서 얘네들 손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얘네들 손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AFE, AF 여기서 바로 연합해서 E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학교 때 이제 요거 외우느라고 힘들었겠지만 중뇌는 아까 중간뇌는 뭐 관련 있어요? 동공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관련된 거.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면 동공이 갑자기 작아진다던가 이런 거. 그쵸? 뭐 홍채 조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간뇌 반사예요. 밝아졌으니까 내가 이 홍채를 갖다가 더 이게 수축을 시켜야 되겠구나. 아니면 뭐 이완을 시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해버린다고. 대뇌 판단 필요 없다고. 그래서 눈에 관련된 거는 다 요거예요. 자, 연수 반사는 다 뭐냐면 기침, 재채기, 하품, 침, 눈물 이런 건데 다 얼굴 쪽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러한 반사에 대한 행동들이 얼굴에서 관련된 건 다 연수 반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척수는 그 얼굴의 아래입니다. 무릎, 그 다음에 회피하는 거, 배변, 배뇨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딱 봤을 때 재채기가 나왔다? 얼굴 쪽이네? 그럼 연수예요. 눈이네? 중뇌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인데요. 눈물은 이거는 중뇌 반사는 동공, 눈 아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안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눈물은 얼굴의 피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 반사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쓸데없이 연수는 기침, 재채기, 하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것도 이제 한 문제거리인데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앞서 봤던 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에 해당하고요. 말초신경계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바로 대뇌 지배를 받았던 체성신경계, 그 다음에 대뇌 지배를 받지 않는 뭐였습니까? 자율신경계. 즉 여기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에 해당해요. 그래서 뇌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자,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두 개의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선생님의 교감은 앞에 짧고 뒤는 길고 그 다음에 여기 부교감은 앞이 길고 뒤는 짧고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요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교감은 앞이 짧고요. 그 다음에 뒤가 길어요. 그 다음 부교감은 앞이 길고 뒤가 짧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고 요게 내장근에 연결되어 있는데 내장근이라는 것은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대뇌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죠. 대뇌의 영향. 그래서 이게 내장이나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쉽게 말하면 뭐 위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심장 근육 이런 거 더 뛰어 그런다고 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령을 내려서 막 수축해 이완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화 잘 돼 그러면서 막 내장 근육 막 움직이고 소장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불수의근 대뇌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얘네들이 운동을 한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은 교감신경을 주로 생각을 하면 부교감신경은 완전히 교감신경과 반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하는 게 아니고 교감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것도 앞부분이 지금 나오고
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경 전달할 때는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세틸콜린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뉴런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애가 나와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부교감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이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교감만 알아두면 돼. 끝부분에 다 아세틸콜린인데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는 거 요것만 좀 체크해두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교감신경에서는 이 신경절 시냅스라고 여러분 기억나죠? 그 이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 나오고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뉴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부교감은 다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됐죠? 좋습니다. 자율신경의 기량작용, 이게 서로 이제 안티란 얘기예요.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부교감 신경이 나오는 중추부위 해가지고 뭐 중간 내연수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을 때는 굉장히 긴장했을 때입니다. 막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시험 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100m 달리기 그 100m 출발선에서 딱 그 두근두근 할 때 요때입니다.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아주 뭐 나른하고 졸릴 때, 아주 안정적일 때 요때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교감 신경 흥분해서 예를 들어 막 싸움하기 전이라던가 이럴 때 교감 선생님 나타났어. 그럼 긴장하죠. 긴장 안 하죠, 여러분? 자, 우선은 여러분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공이 확대됩니다. 그쵸? 침 분비가 하고 침 흘리나 이거 졸릴 때나 하는 거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고, 심장박동,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막 뛰기 시작합니다. 혈압도 올라가겠죠. 심장이 막 뛰니까 소화액 분비, 소화될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지금 막 심장 쪽으로 막 혈액이 다 가는데. 그리고 심장이 많이 뛰면서 막 혈압 상승한다는 건 피를 막 온몸에 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량, 혈 속에 있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량이 높아지죠. 자, 문제는 방광을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광은 확장된다.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부교감 신경은 반대예요. 졸릴 때 동공도 풀리고, 그 다음에 침 질질 흘리고, 심장 천천히 뛰고, 혈압 툭툭 떨어지고, 소화시키느라고 그냥 소화액만 이제 분비가 촉진하고, 혈당량은 에너지를 많이 쓸 이유가 없어요. 막 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수축이 된다는 건데, 여기도 선생님 만화 하나 가져왔죠. 동일한 만화입니다. 지금 이제 농구 시합을 앞두고 이 친구가 계속 긴장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요. 즉, 이게 여러분들의 신경이 곤두세워져 가지고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죠. 그러면 오줌이 마렵습니다. 자주 매려워요. 오줌이 마렵다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방광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는 게 방광이 이렇게 있을 때 오줌이 이렇게 차 있죠. 근데 방광이 확장됐어. 그럼 오줌량은 작은데 이게 방광이 확장됐다고 하면은 오히려 오줌이 덜 마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 지금 방광 센서라는 게 오줌이 이만큼 차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오줌을 나와야 이 정도 내부 센서가 아니라 외부 센서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지금 방광이 커졌죠. 그럼 얘가 많이 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찼으니까 커졌겠지 이러면서 방광이 이게 쉽게 말하면 확장이 돼 버리면 오줌이 마렵구나 생각해. 그래서 긴장을 해서 지금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도 오줌은 실제로 별로 안 나와요. 오줌은 그대로 있는데 방광만 커지거든. 그럼 얘가 느낌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 오줌 매렵네 해서 화장실 가보면 실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만 들락날락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방광이 확장된다는 건 이제 이해 가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율신경은 원심성으로는 여러분 몸 쪽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는 쪽이라고 그랬죠. 원심력. 그래서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자 이건 암기적인 요소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중간내, 연수, 척수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나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감신경 하나만 알아두면, 척수 하나만 알아두면 나머지 뭐 많은 거는 부교감신경이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량작용이라는 거는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안티로 작용하는데 긴장했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됐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신체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근육 운동의 원리인데 근육의 원섬유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두 가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마이오신과 그 다음에 액틴입니다. 마이오신이 굵어요. 여기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굵은 애들 있죠. 굵은 애들, 요런 애들이 바로 마이오신이고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애들이죠. 얇게 되어 있는 애들, 요런 게 액틴입니다. 뭐 이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육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근육
그 마이오신과 그 다음에 액틴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근육 원섬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더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근육 다발을 만든다. 근육 섬유 다발, 발음이 안 돼. 근육 섬유 다발에서 근육을 만든다. 이건데 얘네들이 숙축하고 이완될 때 그때 원리를 여러분들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나타낸 거랑 실제 사진하고 이렇게 조금 비교해서 해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긴 거 있죠. 마이오신 얘들이 굵은 애, 그 다음에 액틴이 얇은 애. 실제로 근육을 수축할 때 움직이는 애들은 요 얇은 애들, 얇은 애들이 여기 굵은 마디를 이렇게 우리가 활주한다 그래요. 활주로 해서 이렇게 비행기 미끄러지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 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냐? 잘 보세요. 이제 요게 명칭이에요. 이거 암기라고. 생물은 약간 암기. 거의 암기야, 거의 암기. 그래서 쉬워. 액틴만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보면 여기 액틴이 있고 마이오신 있고 액틴 있고 마이오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액틴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 대칭인 부분을 보게 되면 액틴만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게 되면 아이데라 그래서 여기 밝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요게 그래서 요게 Z선이고 요게 아이데입니다. 요 아이데. 그래서 요걸 아이데라고 합니다. 명대라고 돼요. 밝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이오신과 액틴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 어디가 되겠어요? 마이오신. 자, 여기가 마이오신이고 액틴 마이오신, 액틴 마이오신, 액틴 마이오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에이드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둡게 나타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오신과 액틴이 같이 있는 부분 암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액틴만 있는 부분은 아이데라 그랬었죠. 이번에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은 지금 마이오신만 있죠. 이 부분을 H대라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H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명대에서 명대까지, 즉 아이대에서 아이대까지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Z선이라고 놨을 때 Z선에서 Z선까지라고도 하죠. 근육의 원섬유의 마디라고 하나의 어떤 단위처럼 근육 원섬유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디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근육 원섬유 마디의 딱 중간 부분이죠. 여기 중간 부분. 요걸 우리가 M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름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부분을 뭐 I대라고 하고 이 부분을 A대라고 하고 암기입니다. 암기.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 근육이 수축될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것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요거를 보면서 이름을 익히세요. 내용은 안 어려워요. 이름을 모르는 거야, 이름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알고 나면 자 이제 수축하는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흥분이 뉴런을 따라서 전도가 되고 뉴런 안에서 전도되겠죠. 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 이제 다른 뉴런으로 점프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전달하는 거예요. 신경을 근육 섬유면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전이 발생하고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서 액틴이 뭐라고요? 마이오신 사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진다. 이걸 활주설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굵은 애들이 마이오신이고 여기 얇은 애들이 액틴이에요. 이게 수축이 되면 얘네들은 지금 잘 보세요. 요 마이오신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끼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만큼밖에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와 있던 애들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더니 이렇게 들어오면서 길이 자체가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근육의 수축이에요. 다시 이완되려면 여기 있는 액틴들이 빠져나오겠죠. 다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거. 이게 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부위별 길이 변화. 이게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안심등심도 아니고 이건 물어본다고.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변화 없는 것부터 살펴보겠는데 이게 지금 끼어 들어가고 나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액틴 길이 자체는 변하잖아요. 이건 인정하죠. 마이오신 길이도 역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 자체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다 됐어요. 자, 변화 없는 부분은 얘네들 길이 자체뿐만 아니라 A대만 있습니다. A대. A대라는 건 아까 뭐였어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같이 있는 부분이죠. 얘가 이 부분만 봐봐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마이오신 사이로 액틴이 들어가도 요 같이 있는 이 부분 봐봐. 끼어 들어가도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지.
이해가죠? 끼어 들어가도 얘랑 겹쳐 있는 부분은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도 얘가 겹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났어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자 이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짧아지거나 수축할 때는 짧아지고 이완될 때 늘어나는 건 뭐냐? 자, 아이대는 아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액틴 부분만 있는 거죠. 액틴 부분만 있는 것들이 쭉 해서 들어가게 되면 액틴 부분 이렇게 들어가게 지금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데 이 가운데 걸로 보세요. 쭉 얘가 들어갔어. 그럼 액틴 부분이 짧아지잖아. 짧아지잖아. 그쵸? 그 다음에 H대에 있는 부분인데 H대에 있는 뭐냐면 얘는 뭐 마이오시만 있는 부분이었잖아. 그러니까 마이오시만 있는 부분도 액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 짧아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얘네들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짧아지는 애들 혹은 늘어나는 부분 뭐냐면 혼자 있는 애들. 그래서 I대와 H대, I대와 H대는 길이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육 섬유의 마디라는 거 여러분 요 기준 잡은 거 보이죠? 여기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혹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잡아두면 되고 요 그림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요 그림도 같이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나올 가능성은 이제 학교의 인쇄기 상태가 좋을 때 그럴 때는 요게 나오는데 안 그러면 다 시큼해서 안 보이거든. 모르지 뭐 저기 또 뭐 쪽지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종이를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같이 살펴보세요. 딱 보게 되면 I대 부분 여기 밝은 부분 줄어든 거 보이죠 여기? 요거 처음에 이만큼이었는데 그쵸? 요만큼 줄어드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H대도 보세요. H대도 이렇게 줄어든 거 보이죠? H대 있어. 여기. 여기도 이만큼씩 있었는데 줄었잖아.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A대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벌써 이제 끝난 거예요. A대 요것만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변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실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근수축의 에너지 이것들을 움직이게 하려는 그 에너지 동력은 뭐냐? 역시 ATP다. 됐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그 근수축에 대한 걸 할 때 이 에너지원은 ATP였다는 건데 요게 순서가 있어요. 요걸 좀 체크해 둬야 돼요.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순서 시간이죠. 근육이 수축될 때 에너지를 쓸 때 첫 번째로 여기서 쉽게 말해서 쓰는 요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근육에 저장된 ATP를 먼저 씁니다. 요 순서는 알아둬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를 더 쓰게 되냐면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것을 분해해 가지고 크레아틴으로 되면서 요 ATP를 씁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해서 ATP를 생성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 여기서 많이 틀리는데 산소 호흡하고 무산소 호흡으로 ATP를 만드는데 무산소 호흡이 먼저예요. 그래서 무산소 호흡으로 포도당을 젖산으로 분해하면서 소량의 ATP를 합성한다. 이때는 좀 작은 양입니다. 소량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할 때 우리가 이제 무산소 호흡을 하는데 순서대로 하게 되면 원래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는 ATP, 그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한 ATP, 그 다음에 무산소 호흡으로 포도당을 전산으로 분해했을 때 ATP. 마지막으로 산소 호흡으로 포도당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하고 다량의 ATP를 합성해서 산소가 충분할 때죠. 이때 사용한다. 되겠죠? 자, 특히 이 무산소일 때는 ATP를 합성할 때 포도당, 똑같이 포도당이에요. 산소나 그 다음에 산소 호흡이나 무산소 호흡이나 포도당을 이제 분해를 해서 하는데 무산소는 젖산이 쌓여요. 요게 이제 우리 근육의 피로 물질입니다. 근데 산소 호흡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피로 물질이 쌓이진 않는다. 요 정도 체크해 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그림 한 번만 더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육에 저장된 ATP 쓰는 거는 여기엔 표현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으로 크레아틴 인산, 이 녀석을 크레아틴하고 인산으로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여기 ATP를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요 포도당을 갖다가 이제 요 합성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무산소 호흡일 때는 젖산이 만들어지면서 ATP 만들고 산소 호흡일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ATP를 만든다. 이렇게 이 순서를 잘 체크해 둬야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경계 끝나고 이제 호르몬에 대한 내용 살펴보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기억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암기입니다. 암기예요, 암기. 우선 호르몬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오고 반드시 나오고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체크해 두고요. 특히 이 항상성 유지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거는 서술형으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앞서 신경계 밟고 호르몬 봤는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항상성, 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신경은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작용 범위가 적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는 빠르다. 선생님 순서를 이걸 먼저 쓸 걸 그랬네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작용 범위가 좁아요.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근데 호르몬은요. 여러분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해가지고 신경이라는 건 바로 예를 들어서 딱 자극이 오면 딱 반응을 하는데 호르몬은 아주 미세한 양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반응하는 거거든. 그래서 신경처럼 되면은 그냥 키 크고 싶어 그러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키가 막 1m 80대 있고 이런데 그러지 않아요. 성장 호르몬이 꾸준히 몇 년 동안 나와가지고 키가 크는 거거든. 그래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고 대신 작용 범위가 넓어요. 온몸에서 다 성장이 일어나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만 막 1m 80이 돼. 이건 공포네. 공포야. 웃기려고 했는데 웃기긴커녕 공포야. 무서워. 그러지 않고 온몸에 다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용 범위가 넓고 지속적입니다. 몇 년 동안. 아시겠죠? 그런 특징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호르몬을 보게 되면 이거는 호르몬만의 특징입니다. 내분비샘, 호르몬 만들어진 장소 이름이 내분비샘이에요.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서 혈액으로 분비된다. 혈액 타고 호르몬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세포에서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표적세포라고 그러고요. 아무데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적정한 표적세포에 가서 해야지 성장 호르몬이 엉뚱한 한 곳으로만 가가지고 무슨 엄지발가락만 180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미량입니다.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너무 많아도 안 되죠? 뭐 거인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 다음에 결핍되면 부족한 거. 거인증, 외소증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는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객관식이냐 서술형 문제냐 차이일 뿐이죠. 자,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을 선생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샘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100% 암기예요. 100% 암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 5번만 보면 되는데 우선 이게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죠. 거기에 보면 정소하고 난소, 정자를 만드는 장소와 난자를 만드는 장소에서는 성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뭐 테스토스테론이나 뭐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뭐 겐이라고 하고 여기 또 뭐 교육과정 바뀌면서 자꾸 이름 바꾸는 장난질해서 그런데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하고 황체 호르몬 다 성호르몬이에요. 됐죠? 이건 성호르몬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슐린 많이 들어봤죠? 당뇨병 그래서 당 줄이는 거, 그 다음 글루카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 요거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생물원에서는 생명과학 원에서는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안 다루고 그냥 이렇게만 된다라고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부신을 보게 되면 이게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에피네프린 이런 애들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에피네프린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얘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아드레날린 같이 막 그냥 혈당량 높이는 이런 거고요. 갑상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티록신 요 녀석 이게 세포 호흡을 증가시켜 가지고 에너지 막 생성하게 만들려고 할 때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뇌하수체가 제일 많죠. 얘는 핵심인데 뭐 얘는 그냥 걸리는 거 다 걸리면 되고 그래서 일부러 작은 것부터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생장 호르몬 키 크는 거, 그 다음에 갑상생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얘가 거의 커맨드 센터거든, 뇌하수체가. 그래서 여기서 얘를 자극시키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갑상생이 쉽게 말하면 티록신을 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뇌하수체의 영향을 받아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티록신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의 겉질을 또 명령을 내려요. 됐죠? 이런 것들. 생식샘 자극 호르몬, 젖분비 자극 호르몬에서 얘가 거의 커맨드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항인효 호르몬, 오줌 안 나오게 하는 거, 옥시토신 아이 날 때, 이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아이 이게 낳기 위한 수축, 자궁 수축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 5번 정도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왜 하필이면은 뇌하수체예요? 너 이름이 뭐니? 나 철수인데 그러면 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가 어딨어?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정한 사람들, 학자들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바꿨어야지. 뇌하수체 마음에 안 듭니다. 내상수체라고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아시겠죠? 이름은 어쩔 수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원리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성 유지에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혈당량 살펴볼 거고요. 체온도 항상 유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투압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 계속 나올 거예요. 간내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 아시겠죠? 얘가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항상성 유지 원리 중에 여러분들 피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항상성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유지하는 방법 중에 피드백이 있어요. 그리고 기량작용이 있는데 이 피드백을 살펴보세요. 이거는 피드백, 말 그대로 거꾸로 먹여준다는 건데 어떤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티록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세포 호흡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뭐 얘가 갑자기 달리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에너지가 막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웃긴 게 사실 여기서 끝나면 될 텐데 이게 조금 시상하부에서 봐봐요. 티록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갑상생을 자극해야 되지. 그래서 갑상생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갑상생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하기 위한 호르몬을 만들어요. 이게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뇌하수체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서야 갑상생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가지고 야야 티록신 만들어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를 자극하기 전에 이 얘를 자극하는 애가 하나가 더 껴 있어서 그 지금 그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먼저 방출시킨다는 거죠. 시상하부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은 여러분들 이런 단계고 어떻든 티록신이 나와죠. 그래서 티록신이 나와가지고 막 세포호흡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많아져. 그럼 티록신이 많잖아요. 이 티록신이 많으면 여기 시상하부가 그걸 감지해요. 이거 너무 많아졌잖아. 이거 또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여기도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여기 이제 티록신이 많아지면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갑상생 자극 호르몬에 방출하는 호르몬을 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줄죠. 그럼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티록신이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티록신이 줄어서 잘 되다가 또 너무 줄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또 너무 줄었잖아 하면서 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많아지면 뭐야 또 많아졌잖아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음성 피드백은 그래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음성 피드백이라고. 이거 너무 줄었잖아. 더 많이 만들어. 이렇게 해서 촉진시키는 걸 우리가 양성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티록신 분비가 이게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서 원인으로 피드백 거꾸로 돌아가서 시상하부나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에 쓰인다. 이 내용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성 유지를 하는 거고 피드백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살펴본다고 그랬죠? 혈당량, 그 다음에 체온, 삼투압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우선 혈당량부터 볼게요. 자, 기량작용이라 해가지고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글루카곤 있고 인슐린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도 했던 겁니다. 자, 간에서 글루카곤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호르몬 글루카곤이 나오게 되면 글리코젠의 덩어리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밥을 많이 먹었으면 그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쉽게 말해서 이제 안 쓰는 애들은 이제 또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어떻게 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는 글루카곤이 나와서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충분히 많다 그러면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을 하나 두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저장해 놔서 입금하고 출금하고 입금하고 출금하고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자율신경이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감이 활성화되느냐 부교감이 활성화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건데 우선 봐봐요. 호르몬이자 이건 이제 조절 중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내 시상하부예요. 다 간내 시상하부예요.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과 자율신경인데 혈당량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슐린은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에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줄이는 거고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이 안 나와서 막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그거에 바로 요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 지금 쉽게 말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액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돼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저장하는 거고, 교감신경이 활성되면 막 100m 달리기 전에 에너지가 막 쿵쾅쿵쾅 막 심장 뛰면서 에너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얘네들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다른 애입니다. 요게 덩어리고요. 요거를 분해할 때 이화작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글루카곤을 이제 분비하는 겁니다. 되겠죠? 조절 과정 굉장히 복잡하지만 단순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뭐 따라가서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이걸로 그냥 살펴볼게요. 혈당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핵심은 뭐, 그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당이 높아. 그럼 적당한 혈당을 만들기 위해서 혈당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립니다. 응? 그럼 혈당이 높으니까 야, 진정해. 릴렉스 해야 되니까 부교감 신경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죠. 그럼 여기서 이자의 베타세포, 응? 부교감 신경, 베타세포, 부교감 신경, 그래서 베타세포,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베타세포가 자극이 되면, 이 이자에 있는 베타세포가 자극이 되면 인슐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면서 당을 줄이는 거예요. 포도당, 혈액 속에 녹아서 막 당들이 다니고 있는데 걔네들을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합성물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얘는 당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혈액 속에 녹아있는 당들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혈당이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 간내시상하부 똑같습니다. 간내시상하부가 이제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그럼 똑같은 이자에서 이제는 알파세포, 그렇죠?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혹은 에피네프린을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을 발생해가지고 이제 이 덩어리로 만들어낸 애를 다시 혈액 속의 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핵심은 간내 시상하부가 중추가 되겠고, 혈당이 높으면 부교감신경이 뭐 활성화돼서 이자의 베타세포.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고혈당이니까 인슐린 나와가지고 포도당은 글리코젠으로 만들겠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라고. 저혈당은 그 반대니까. 베타의 반대 알파고, 부교감의 반대 교감이고, 그리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 그때 나오는 거는 글루카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두 번째로는 체온 조절을 살펴볼게요. 체온 조절도 똑같은데 여기서도 중추는 간내 시상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추울 때를 기준으로 할게요. 더울 때는 이거랑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할 때 열 발생량은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은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장난인데 잘 보세요. 추우면 막 몸 비비면서 열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 열 발생을 높이는 거예요. 체내의 열 발생을 높여야지만 몸이 열이 자꾸 발생되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내 몸 바깥으로 나가는 열은 줄여줘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몸 속에 있는 열은 만들고 몸 밖으로 나가는 애는 줄이자. 이게 바로 추울 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어떻게 되냐면 티록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티록신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갑상샘에서 나오는 거. 세포호흡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막 코르티코이드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다 세포호흡 증가시키는 애들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열 에너지도 있겠지. 그래서 열 발생이 된다는 거. 반면에 발산을 줄이는 건 뭐냐면 신경에서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긴장을 확 하는 거야. 혈관 수축되죠. 그래서 땀 분비가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긴장하면 땀이 안 나옵니다. 식은땀이 나는데, 식은땀 안 나와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전에 식은땀 나와요? 그 식은땀은 문제가 있는 거지, 몸에. 몸이 아플 때 식은땀 나오지 평상시에 식은땀 안 나온다고.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땀 분비를 줄여서 열 발산하는 걸 줄인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내 시상하부가 저온 자극을 받았다. 그러면 호르몬 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갑상샘과 부신 거칠에서 티록신,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뭐 에피네프린 이런 애들이 해서 물질대사 촉진해서 에너지 만들어요. 열 발생을 증가해서 체온 상승에 체온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하면 뭐해? 밖으로 더 나가면 안 되지. 그때는 신경 중에서 교감신경,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과 신경이 같이 작용하는 거야.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고, 그래서 열 발산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더울 때는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열 발생량은 줄이고 요거를 줄이고 열 발산량은 증가한다. 더울 땐 땀 많이 나는 거지. 되겠죠?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투압 조절 살펴볼게요. 역시 간내 시상하부가 조절 중추가 되겠고요.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중요한 거는 오줌이에요. 이뇨. 오줌 요자인데 항이에요.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오줌을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은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니까 그러니까 몸속으로 물을 돌리는 거야. 몸을 다시, 그러니까 몸으로, 아니 자꾸 물하고 몸하고 자꾸 헷갈려. 물을 내 몸으로 다시 돌리는 거야. 바깥으로 쉬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내 몸으로 다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DH,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오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물을 몸으로 다시 재흡수를 한다. 재흡수를 촉진한다. 이겁니다. 내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요. 표적기관은 콩팥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 호르몬이 나오면 콩팥이 명령을 받아서 오줌 내보내지 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삼투압 조절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체내 수분량과 혈장 삼투압에 따라 내하수체 후엽의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조절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삼투압이 높다. 몸 안에 물보다 소금기가 더 많다는 얘기거든.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항이뇨 호르몬을 촉진시킵니다. 오줌으로 내보내지 말란 말이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체내 물의 양이 증가돼서 쉽게 말하면 이게 몸이 짜져 있을 때 짜져 있을 때 물이 이제 나가지 않은 물에 해서 조금 더 이게 그 오줌의 그 양은 당연히 감소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몸의 삼투압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혈장 내 삼투압이 감소한다. 낮은 삼투압이에요. 그럼 몸이 너무 싱거워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ADH가 쉽게 말하면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은 오줌을 못 싸게 하니까 몸이 너무 싱거워. 그럼 물 좀 버려야 돼.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의 재흡수량을 감소해서 그냥 야야 오줌 좀 내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 물의 양 감소, 오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줌의 물의 양 증가. 그래서 다량의 오줌이 나가서 혈장 내 삼투압이 증가해서 조금 더 짜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 과정을 삼투압 조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우리가 이제 내용들 다 항상성 유지에 대한 호르몬과 신경계 과정을 살펴본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선생님이 정리했고요. 여러분들 요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보충적으로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했던 내용들 더 추가하고 또 뭐 문제들 풀어가면서 준비하면은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